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이창원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참석해야 되는데 국정감사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제주 IUCN 리더스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자리에 KI도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이번 KI 주한 영국대사관 공동국제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 걸음을 해주신 영국 기후변화 협약 영국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인 나이젤 토핑님, EAAFP 더그 와키슨 대표님, 김종률 환경국 자연보전국장님, 오희령 IUCN 한국협력정책관님, 이우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UCN 리더스 포럼은 자연보전에 기반한 글로벌 혁신을 창출하는 세계 지도자 중심의 포럼으로 앞서 제주도와 IUCN은 2012년 환경올림픽인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시작으로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세계 리더스 보전 포럼을 개최하고 다양한 환경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주도와 IUCN은 IUCN 리더스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2년 리더스 포럼은 자연과 공존하는 경제 사회를 구축하는 방안을 주제로 각국 정부, 기업, 국제기구 등의 리더들이 생물 다양성 파괴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 해결책을 논의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네트워크 구성 및 전략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이러한 국제적 기대에 부응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의 미래 방향에 대한 대화의 장의 자리로 KEI와 주한 영국 대사관은 공동으로 국제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2020년도는 생물 다양성 관련 10년간의 국제적 협의가 진행되는 중요한 한 해로 탄소 중립 등 자연 자원에 대한 정책 수립과 이행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국가 계획 및 개발 사업을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관점에서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가 최근 시행됐습니다. 우리 KI는 전문 검토 기관으로서 기후변화 영향평가 시행에 맞추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국제 공동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 기반의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평가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국제 흐름, 자연 자원으로서 한반도의 중요성, 생물 다양성 및 탄소 중립 기반의 기후환경 영향 평가, 이상 3건의 발표와 관련 토론이 진행됩니다. 경청해 주시고 토론 시간을 통해서 고견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양 기관의 실무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환경부 제주도 IUCN이 개최하는 IUCN 리더스 포럼 제주 2022의 일환으로 한국환경연구원과 주한 영국 대사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국 고위급 기후행동 챔피언인 나이젤 토핑님,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더그 와킨슨 대표님, 이영수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학회장님과 국내 환경 전문가분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발제하시는 나이젤 토핑 챔피언님은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국제 동향을 소개해 주시어 관련 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그 와킨스 대표님은 국제적 철새 이동 경로이자 서식지에 속하는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 측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국제기구 시각에서 발제해 주실 것입니다. 이영수 박사님께서는 기후변화에 대응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적응평가 제도에 대하여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측면의 중요성에 대하여 토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용하고 의존해 왔던 자연 자본이 지속 가능하도록 제대로 보존하고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 현재 생활 방식에서 변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현재의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 가능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과 해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에서 다루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되는 생물 다양성과 자연 자본의 중요성을 다 함께 공유하고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지속 가능성과 증진을 위한 환경 정책의 미래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가 작년 2월에 발간된 세계적인 석학인 다스구타 교수님의 생물 다양성의 경제학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올해 IUCN 리더스 포럼에서 Building Nature Positive Society and Economy를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탄소 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이 중차대한 과제를 이행하는 주관 부처로서 탄소 중립 등 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과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최근에 강화된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평가 제도의 정책적 개선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이 효과적으로 보존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보존이 우리의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고 새로이 추진되는 기후 환경영향평가 등에 있어 정책 의사결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국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학제적인 접근과 고민이 중요합니다. 국제사회는 탄소 중립,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기후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선언하였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인간과 자연이 공존 가능한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KEI와 중한 영국 대사관의 국제 공동 세미나가 향후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의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국제 세미나가 우리 스스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가치 향상과 우리 경제, 사회가 탄소 중립 달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협력과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n the next 5 years, and that we start to trigger not just the increasing severe weather events that we've seen in Pakistan, the Horn of Africa, across the world, but also the threat of what Earth system scientists call the climate tipping points, whether that's the dieback of the Amazon, the melting of the Greenlandic ice cap, or the overturning ocean current in the North Atlantic areas. So the science is very clear. By definition, we cannot get to a net zero emissions world without a nature positive mindset. Now this nexus between climate and nature, the fact that they really are tied together, was strongly recognised as part of the Glasgow Climate Pact in COP26 last year, which for the first time included in formal text that the importance of, I quote, protecting, conserving and restoring nature and ecosystems was a key element of achieving the Paris target. So that puts nature-climate nexus at the heart of the climate conversation. And that clarity was backed by commitments from countries accounting for over 90% of the world's forests endorsed a leaders' declaration to halt forest loss and land degradation by the end of this decade. And around a dozen countries pledged to provide over $12 billion in finance for forests by 2025. And in the work that I and my team have done with Mark Carney and the Glasgow Finance Alliance for Net Zero,
We so far have over 30 financial institutions with $9 trillion of assets under management continue to playing their part in eliminating the agricultural commodity practices which drive deforestation. So this year at COP27 is going to be all about turning those promises into action. And so Sharm el-Sheikh is really designed, and we're working to make it, if you like, a festival of implementation. And that means businesses who made commitments need to act, but governments need to come to Sharm el-Sheikh showing that they've enacted the policies, that they've established the right incentives, and that they're delivering on their financial commitments. And doing this will require a different kind and level of cooperation that cannot be limited to just a few actors. This really is a systemic change, and in particular, the acts of governments embold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acts of the private sector embolden the government in what we call a positive feedback ambition loop. So let's not think of COP27 in isolation as the climate COP, but let's remember that COP15, the Biological Diversity COP in Montreal, is happening just a couple of weeks later. And we need to provide that government context to drive that ambition loop, the clarity of ambitious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goals,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policy clarity which drives so much business investment. Now, as the climate champions, we work with hundreds of partners in a group we call the Marrakesh Partnership, because it was formed in COP22 in Marrakesh in 2016. And we've long recognized that nature-based solutions are a key part of the climate solution set, with work streams on land-based, water-based, and ocean-based climate solutions. And those have led to the creation of the campaigns, the Race to Zero and the Race to Resilience, and the definition of very specific deliverables, we call them the breakthroughs, of solutions by 2030. And these campaigns and these deliverables work to mobilize action. The 5 strongest corporate performers on deforestation action are all members of the Race to Zero. And we've recently strengthened the criteria to make sure that everybody in that race has to play their part in ending biodiversity loss. We've also recently launched a set of adaptation and resilience breakthroughs, many of them with a strong nature element. Those 11 common goals are designed to drive the solutions which will make 4 billion people's lives less vulnerable to climate hazards by 2030. They include a focus on a transition to climate resilient agriculture with corresponding yield increases, and therefore you see another nexus between climate, biodiversity, agriculture, and robust food systems. We also see the need for the mitigation of 10 gigatons a year through nature-based solutions, protecting 45 million hectares of lands and inland waters, and other metrics. The best manifestation of that, I think, that we've already seen is the AFR 100 initiative, where 31 African countries have pledged to restore 128 million hectares of degraded land, and we're already seeing money flowing into investments to deliver that, and are hopeful that the ask for 2 billion by COP27 will be met in a few weeks' time. And we're working closely with IUCN and other partners on a breakthrough on mangroves to mobilize investment of $4 billion to restore and protect 15 million hectares of mangroves globally. The importance of these breakthrough targets is that it forces us to stop thinking in terms of pilots and start thinking in terms of the scale of change we have to implement. I think that we know from our partners, the Egyptians, who are the president of COP27, that COP27 will have a very strong focus on resilience and finance. And so many of the efforts which the business community and the finance community are working on nature-based solutions are actually looking to COP27 to make their announcements. Over the years, there's been more focus
a higher level of political engagement, more energy and more money focused around the climate COP.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notice that that's happening just a few weeks before the biodiversity COP. And although there'll be lots of announcements on nature-based solutions in Sharm el-Sheikh, all those participants will be looking for positive outcomes from Montreal a few weeks later. So we should, I think, celebrate that climate change is finally getting the attention it deserves, and that we're starting to see this ambition loop drive faster mobilization of both private and public finance. But without nature being included in this ambition loop, we will not be able to get to that thriving net zero future. So we need countries to come to Montreal to create the Paris moment for the Biodiversity Convention and to establish those robust and clear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goals that help mobilize the policy, that helps mobilize the finance, that helps mobilize the solutions. As the high-level champions with our many partners in the Marrakesh Partnership and the over 12,000 businesses, investors, cities, regions and universities in the Race to Zero, we'll be working closely together with countries. Our mandate i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but because everything is connected and because businesses don't do biodiversity on Monday and climate on Tuesday and desertification on Wednesday, we're working as the Marrakesh Partnership in support of all the Rio Conventions. We see this kind of radical collabo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along full value chains, including finance and civil society and indigenous peoples, as a manifestation of what the Secretary General calls the new form of multilateralism, not just nation states, but the other key actors who have a role in causing the problems and in providing the solutions. We know that this is fundamentally an economic issue. Of course, it's about biodiversity and it's about the beauty of the natural world, but what will really mobilize policy and what will really mobilize businesses, the realization that this is an economic issue. The Dasgupta report has got some eye-watering numbers of the total value of ecosystem services into the many, many trillions, numbers that are too big for us to imagine. And we also know there's a huge finance gap. But we also know that there's an opportunity to mobilize 400 million jobs and provide annual business turnover of over $10 trillion by 2030. Now, we recently did some research on just the food value chain to look at the preparedness and the practices to stop deforestation in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we found that there's an opportunity of $4.5 trillion annually by 2030 that will accompany a land use transition. It includes opportunities like biofertilizers, alternative proteins, carbon credits, and sustainable food products. But those companies are mostly not very well prepared. Up to 26% of the value of those companies is at risk by 2030. So we're talking about quite a profound transformation in policies and in practices. So that research really represents a wake-up call for both policymakers and business leaders, that business as usual, the assumptions that natural capital is free and always will be, cannot be used as the basis for policymaking in the future. And that's why the transformation of the financial system is so important. It's why we work so closely with Mark Carney on the Glasgow Finance Alliance for Net Zero. We know that investment in nature-based solutions needs to triple by 2030 and then continue to grow to 2050. It's why GFANZ has issued guidance on net zero transition plans and the relevance of biodiversity in tackling deforestation. But the question still remains to me, given the clarity of the science and of the economics, why haven't all financial institutions that have net zero commitments made such clear commitments to end these damaging practices? I have to conclude that it's arrogance. It's the belief that the cleverest people in the room will somehow be able to outwit nature and outwit markets. But we know how that story has ended in other rapid transitions. The smartest people in the room end up being the people who lose the most money. So we really welcome
the upcoming launch of the nature-based partnership, which has just been soft launched by Minister Fouad of Egypt and the IUCN, and we'll be working closely with them. And that positive engagement of that partnership with the forest and climate leaders partnership announced at the UN General Assembly. So in conclusion, I would urge everybody, countries, non-state actors, to see this very strong link between COP27 and COP15, between climate and nature. If you're a woman with an axe in a forest contemplating whether to cut down the tree to find the wood for your to feed your family, you're not thinking about climate or biodiversity, you're thinking about an economic decision. When you have access to a clean cooking stove, which means you don't have to spend 20 hours a week looking for wood, you're not thinking that you've saved the forest, you're thinking that you've got more time to live a productive life and that your house is now healthier. So we need to recognise that using the language of climate change or biodiversity is often not the best way to engage with ordinary people and ordinary businesses, but the language of economics and health often is. COP27 is going to be a critical stepping stone for Montreal, so I'd like to encourage as many of you as possible to join us there for a celebration of the growing implementation of nature-based solutions and the other solutions to climate change. Nick Stern, probably our greatest, one of our greatest economists of climate change, has famously said that tackling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crisis is the only growth story of the 21st century. And I'm puzzled that some governments and some businesses still don't understand that and still hope that by going a little bit slower than most other people, that maybe they'll win. Well, we know the way that industrial transformations happen. And here in Korea, we particularly know, because in a way this is the home of Moore's law with the strength of the semiconductors industry, that industrial transitions happen exponentially. The strength of the Asian car industry is built on the short-sightedness of the American car industry in the 1970s, when Detroit lost market share that it has never regained. We're now seeing that kind of exponential transition in every sector of the economy. So we need to remember that this is not just a matter for ministers of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ists, it's also a matter for ministers of finance and ministers of industry. We see a consistent pattern amongst those who join the race to zero, that those with real technical capability, once they join and really commit their engineering skills, within a few years, they target much more ambitious goals. Maersk, the biggest container shipping company in the world, set off with a 2050 net zero goal in 2018, now has a 2040 net zero goal. Mercedes committed to net zero 2039 in 2019, and 18 months later, after a really excited response to that goal from their engineers, said that they'll be 100% electric by 2030. Similarly, Sony, Aviva, on and on and on. And interestingly, that's now we start seeing that happening at the level of economies. 2 of the 6 biggest economies in the world, Germany and California, and where California goes, the rest of America normally follows, are committed to net zero 2045. Why would anyone deliberately choose a goal which gives the competitors 5 years head start? This is about economic and technical innovation in every aspect of the economy. So I hope we see many of you in COP27, and that serves as a springboard for that innovative confidence to tackle the complex but crucial targets that we hope will be settled in Montreal a couple of weeks later. Thank you. 보통 이번에 저희가 발표를 한 뒤에 나중에 토론 시간 때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나이젤 챔피언께서는 지금 다른 또 일정이 있으셔서 지금 질문과 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려고 먼저 하고자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앞에 토론하신 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시거나 혹시 있으시면은 나이저 토핑 챔피언님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수택 총무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넷제로 솔루션, 자연 기반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셔서 매우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인으로서 우크라이나 현실에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나이젤 토핑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넷제로 자연 기반 해법이 그 국가 정책이나 우리 한국의 경제 산업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관점. 네. Turn up, please. Better, yeah. Thank you. So I have to be honest. I don't know enough detail about Korea's plans on nature-based solutions to offer an informed opinion. What I would say though is that I am surprised that Korea isn't more ambitious with its energy transition, particularly given the amazing success story of Korean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the last 50 years, and the opportunities that capability of innovating solutions would represent if Korea was more ambitious and saw this as an economic competitiveness story, not just a carbon reduction story. 네, 다음 또 질문 있으실까요? 본부장님 있으시나요? 네, 이현석 본부장.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지명을 받아가지고서는 질문. 예, 오늘 나이젤 토핑 챔피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사항이 사실상 경제적인 문제와의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게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오늘 끝까지 그 자리에 계셨으면 제가 꼭 물어봤으면 했었던 것이, 제가 이제 토론할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후변화 영향 평가라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국지적으로 굉장히 최소 단위의 낮은 레벨에서의 평가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그 영내라든가 아니면 범지구적인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각 국가 간의 어떤 정책, 이런 것이 각 나라의 이득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떤 국제 단체가 주관하는 이러한 데서 이러한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또 그것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좀 미리 제가 토론 내용을 갖다 말씀드리면서 미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I'm not sure that it's necessary to have a sort of single institution to do climate impact assessments, but I do think that two things are very important. One is a reasonable degree of standardization of the way those assessments are done. So of course TCFD and now the work of ISSB and others is starting to standardize those, but even within those, then, for example, the scenarios which are used to stress test strategies. And the other thing, and this is something which GFANS is working a lot on and sees the real need for, is if you like shared pathways for each sectors. Because if you're a bank or an investor and you want to assess whether a company has a good plan or not, how do you know if it's a good plan or not if you don't have a pretty good idea of what the pathway is for the sector that company's in? So I think we don't need institutional sort of monopolies, but we do need a standardization of approaches to doing risk assessments, I think, and climate impact assessments. Yeah.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시 토론자 주문에 더 안 계시면은 플로우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정희 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이제 저는 과학자고요. 네, 식물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상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가장 큰 전략으로서는 산림 구조를 가장 보존하는 부분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위급이든 유엔 활동 안에서 산림 구조를 지금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원하는 부분 활동에 대해서는 되게 동감을 합니다. 또 하나가 제가 고민되는 것은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발표된 논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가 확실하게 황폐화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해양 생물 다양성도 지금 굉장히 손실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망그로브 숲에 관련된 부분들의 복원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양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 이제 30 by 30에 대한 목표치를 굉장히 야심차게 했지만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이견 때문에 이건 아직 통용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가 간의 이제 협의도 필요하긴 하지만 유엔에이서의 고위급에 대한 행동, 어쨌든 권고 사항도 굉장히 강력하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이젤 토핑의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러면 저희들이 어떠한 행동 방침이 사실은 국가 간의 이견이나 아니면 어떤 중첩되는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Well, actually, my colleague Inyasi is an oceans expert, so I'm sure he's got a better answer than me. But I think having these clear shared headline targets is a starting point. And we have seen a lot of progress on 30 by 30, and then we think we need more, the next level down, like the mangroves. As I said, the other thing that's I think really important is that a lot of these big marine protection areas are held by quite small countries. We talk of the small island states who sometimes call themselves the big ocean states. And of course, managing is you can declare a marine protection area, but it's not protected unless you can manage the protection. So I think we need to pay a bit more attention to the capabilities and the resources for managing. I think there's been some very interesting recent examples of debt for climate swaps, which is tackling two problems. One is the lack of fiscal headroom that a lot of smaller developing countries suffer from, and converting that into a promise to and the funding for the management resources to manage the protected area. So I feel like we're making good progress on declaring. Now we need to really focus on implementing the management measures. 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특별히 없으시면은 이걸로 나이젤 토핑 챔피언님의 발제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제로서는 더그 와킨스 EAFP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다음 세션에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and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speak about the 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Here, whilst the title is about natural value of the Korean Peninsula, for migratory waterbirds, Korean Peninsula is particularly important, but it's part of the bigger flyway story. Now, where do I point this to? This one? That one. Okay. Thank you.
The 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 covers a very large area. It's one of 9 migratory waterbird flyways, and this flyway includes Alaska and the Russian Far East in the north, and as far south as southern Australia and New Zealand. This is the flyway with the highest percentage of threatened species, and that's really as a result of a loss of coastal wetlands in the flyway. Oops, sorry. So the highest rate across the flyways of the world. Our membership of the initiative for the partnership, I think, is very important. The critical partners are our government partners, because they are the ones responsible for the overall decision making, and almost all of the countries of the flyway have joined the flyway partnership. The second group are the NGOs working internationally, and these are particularly valuable because of their enthusiasm and their innovation they bring to the work of the partnership. Also, we have the major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as partners: Ramsar Convention, FAO, Convention on Migratory Species, Asian Biodiversity Centr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Asian Biodiversity Centre, and also Conservation of Arctic Flora and Fauna. And along with that, very important international organisation, IUCN. And this is the group, and also one corporate, Rio Tinto. And so this blend of different sorts of partners is what has very much attracted Asian Development Bank. And Asian Development Bank wants to collaborate with the Flyway Partnership and use the partnership framework as an investment tool. We, 20 years into the Flyway Partnership, it was initially launched at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many years ago as a Type 2 initiative. And the EFP is a network of partners within the 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 And the aim is to conserve migratory waterbirds, the wetlands they use, and the ecosystem services they provide to local communities. And so this recognition of the role of local communities is fundamental in the work that we do. Oh, I'm sorry. I also just want to, these are the faces of the partnership, and for me this is always inspiring that there is this broad, large group of people who are all committed to working on this. This is the network of sites across the flyway. And now we have 153 of these sites from 19 countries, but we estimate there's at least 1,000 internationally important sites for migratory waterbirds. Many of these sites a significant number of these sites are coastal sites, which is also something that ADB, Asian Development Bank, is very interested in. Sorry, I can't do the button right. And the Yellow Sea area is one of the hubs of the flyway. It's very important for birds on migration south and migration north. And so,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ntertidal areas along the China coast are critically important for the overall flyway. These are some of the birds, the migratory water birds. A whole diversity of them. Many of these ones here are the threatened species. We've had we have for several years had a Yellow West Sea working group, which IUCN coordinates, and this linked to promoting World Heritage, the World Heritage nominations across the region. And now both China and Republic of Korea have finished their stage 1 nominations and are looking at an additional stage.
We are also encouraging DPRK to also look at this nominations for World Heritage as well. But as they all of their existing sites are cultural sites, there's still a lot more work to be done. Sorry. And of course, we have charismatic migratory birds like the red-crowned crane, which are particularly valued in North Asia, and these are migrants moving between the countries. So, in cooperation for the Yellow West Sea, we have these 3 countries. The 3 countries are all signatories to Ramsar Convention, part of the partnership. And now have 2 of them now have a UNESCO. Well, all 3 have UNESCO World Heritage sites and also UNESCO Biosphere sites. So already the 3 countries are using similar international instruments to acknowledge important areas. And I think I'll just move on from there. Last point, increasing engagement of local government is particularly important. A number of these types of instruments just work at one government level, and to deal with climate change, we need to be getting down to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ies. We need more cooperation. This is a delegation from DPRK in New Zealand doing a traditional introduction, which means rubbing noses. One of our partner groups, Hans Seidel Foundation, is also very helpful because of its work in DPRK. Sorry. And the last slide is some more about ADB and ADB's interest in using this model of the partnership to invest in nature-based solutions. They are aspiring to raise $3 billion to invest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e flyaway. It's running in 2 stages at the moment. There is in the development stage. They have $1 million secured to be working with countries and doing preliminary design for the investments. They've contracted one of our partners, BirdLife International, and it's built a larger team involving some of the universities as well to work on the potential investments, the design work for the investments. It's in development at the moment, and ADB has got a broad stakeholder group that also provides input into the initial thinking about how to structure the program. Here, an important one is the Paulson Institute, which is based in Beijing, and so it's very good to have a institute based in China also contributing into the thinking for this initiative. So thank you very much. I'm very pleased to sort of bring this sort of insight about a regional development bank, seeing that it needs to get involved in climate change mitigation activitie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일단 토론 시간 때 같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번째 발표로서 KI의 한국환경영향평가회장 회장님이시고 KI 박사님이신 이영수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KEI 이영수입니다. 오늘 영국 대사관과 저희 KEI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이 제도를 소개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 속의 책자에 따르면은 생물 다양성도 고려하고 탄소 중립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지난 9월 25일 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MBS 그러니까 자연 기반 해법 이러한 보다 과학적인 방법론들이 아직은 탑재가 되지 않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새롭게 시작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틀을 그대로 이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IA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 상태에서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대해서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도가 높을 걸로 생각돼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법제입니다. 아이고.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뒷받침하는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 조문 하나, 시행령 하나, 그리고 실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고시 하나, 이게 현재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뒷받침하는 법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은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이렇게 약자로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CCIA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CCIA의 한국만의 특색, 이런 게 어떤 게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 더 학문적이고 정량적인 평가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CIA에는 2가지 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Greenhouse Gas Mitigation, 나머지 하나는 Climate Change Adaptation. 뭐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현재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간략한 구성입니다. 한국의 EIA 시스템은 40년 이상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라든지 EIA를 위한 인프라가 튼튼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CCIA는 거의 뭐 유아라 그럴까요? 갓 태어난 아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EIA 시스템에는 이 평가를 하는 내용에 따라, 대상에 따라 SEA,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SEA 안에도 그 대상이 전체 국가 사이즈의 내용을 검토 대상으로 하는 정책 레벨 수준의 계획이 있고, 또 어떤 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뭐 예를 들면은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그 발전소, 여기가 발전소 짓는 자리야 라는 것을 지정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있거든요. 그런 계획 이후에 발전소가 지어지거든요. 그때 그런 발전소 자리를 지정하기 위한 계획 같은 것들이 이런 베이직 플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규모가 굉장히 큰, 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15만 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CCIA 대상은 규모를 5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CCIA 대상은 이 SEA 대상 중에 일부, 그리고 EIA 대상 중에 일부만 CCIA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설정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이 많으냐 적으냐, 많은 것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기후 변화에 취약하냐 취약하지 않냐, 그래서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잠시 후에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EIA를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절차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절차를 안 지켰다라고 하면은 법적으로는 무효가 됩니다. null. 그래서 많은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판단을 달리 하겠지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은 그 계획 사업은 한참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무효가 돼 버립니다. 어쨌거나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서류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별도로 전문가 협의체를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이 EIA 커미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커미티를 만들어서 이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을 주로 살펴봐야 되지? 라는 것들을 만들어진 책자에 근거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협의회, 뭐 당장 오늘 모이신 이런 분들이 협의회의 멤버도 될 수 있습니다. 그 협의회 의견을 받아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첫 번째 초안이라는 책을 만듭니다. 그 책자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 지역 주민도 될 수 있고 지자체 관계자도 될 수 있고 뭐 지역의 NGO도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다 모읍니다. 여기가 뭐 지역의 의견 모음, 그 다음에 이런 의견들을 다 모아서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듭니다. CCIA, 기후변화 영향평가서도 이 절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대한민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특색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절차를 그대로, 기존에 있는 절차를 그대로 쫓아가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이 만들어진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대책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그리고 각 개인부터 국가 레벨, 전 세계 레벨까지 협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고 불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갓 시작한 한국의 CCIA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 이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 그리고 이 제도를 직접 제도 지배를 당하는 계획 수립 기관의 장이라든지 개발자들은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이 현재 제도 틀 내에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국의 EIA 시스템에 관련되는 기관들, 사람들입니다. EIA 레포트는 사업자가 만듭니다. 만들어서 우리는 승인기관이라고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를 만들면은 도로를 만드는 데가 있고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 여기가 승인기관이 됩니다. 이 승인기관이 평가서를 가지고 환경부 장관과 이 도로 사업에 대해서 환경적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할까라는 것들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 환경부는 이런 저희 KEI라든지 국립환경과학원 뭐 CCIA 같은 경우는 우리 자원관은 빠져 있지만 그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 평가서가 잘 만들어졌는지 저감 대책이 잘 수립되었는지 영향 예측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거든요. 기후변화 영향평가 CCIA도 똑같이 이런 절차를 그대로 이런 이해관계자를 그대로 거치게 됩니다. 다만 하나는 여기 이 전문 검토기관이
EIA 시스템에는 현재 5개가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CIA에는 7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후변화 영향평가가 범위도 넓고 분야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관여하는 전문기관들도 7개로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는 만큼 또 행정적 부담도 굉장히 커지는 그런 한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EIA 틀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 투입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영향평가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제도 운영에는 큰 제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CCIA 제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7개 검토기관이 있는 게 전문성 측면에서는 좋지만 행정적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한계들을 현재 담고 있습니다. 이 CCIA의 근거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작년 9월 달에 국회에서 제정이 됐고 대통령께서 공포를 했습니다. 작년 9월입니다. 이 안에 23조 제목이 기후변화 영향평가 이렇게 몇 개의 중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 어쨌거나 한국에 환평할 때 EIA 할 때 SEA 할 때 CCIA도 같이 해라. 그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메소드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다음 하위법령으로 내려뒀습니다. 그 하위법령이 15조입니다. 여기도 제목은 기후변화 영향평가입니다. 이 기후변화 영향평가 안에 SEA 대상으로 5개 타겟 플랜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 개발입니다. 대한민국은 2년에 한 번씩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법정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기후변화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어떻게 위기에 대응을 하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자원 개발, 다음에 산지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CCIA를 하시오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랑 폐기물 처리 시설은 뭐 대표적으로 소각장 매립장입니다. 내년 9월 25일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 15조는 올 3월 21일 날인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는 지금으로부터 19일 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졌고 상세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그런 한계가 이 한국의 CCIA 시스템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SEA 대상 중에 이 어떤 뭐 지역을 지정하는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7개 정도의 대상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CCIA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을 기후변화 영향평가 대상으로 삼으면은 뭐 한국 속담에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쓴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규모도 이렇게 큰 것들 위주로 정해뒀습니다. 그리고 CCIA에서 뭘 살펴볼래? 라는 것도 시행령으로 정했습니다. 첫째는 관련된 법, 규정, 그리고 국가 정책과 뭐 어떤 부합성이 있느냐. 그러려면 현존하는 법령, 국가 정책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합성 보고 또 국가 비전.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 넷제로 하겠다라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30년에 NDC 40%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과 이 CCIA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들의 어떤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느 정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 영향은 온실가스 발생량을 살펴보고 이 발생량을 줄이는 형태로 검토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커피 한 잔 먹다가 남은 커피를 한강물에 버렸다. 그 한강의 농도가 변하냐 변하지 않냐. 변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 정도를 정교한 모델을 이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느냐. 기후변화가 그러합니다. CO2는 많이 발생되는데 그게 전 지구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이런 영향 예측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CO2 얼마 나오니까 얼마 목표로 해서 얼마 줄이겠다. 이 정도로 내용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기후위기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고 적응 대책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SEA 대상이 되는 CCIA 대상 계획에서 살펴보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빅 프로젝트에 대한 EIA 중에 이렇게 5개 발전소 건설 사업, 주로 LNG 발전소가 될 것입니다. 산업단지, 도시개발, 다음에 12km 이상 도로, 다음에 공항 건설, 이런 것들은 CCIA 대상이 됩니다. 이런 빅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살펴보는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다른데 기후 위기로부터 얼만큼 취약하냐라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그 위험성 평가는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어떻게 배출하고 어떻게 흡수할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응 대책 세우고 사후 관리 어떻게 하지? 이런 내용들을 시행령 법에 CCIA 할 때 검토해라고 국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 기간 7개입니다. 7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CCIA를 운영하는 환경부의 방향입니다. 환경부는 일단 CCIA는 규제 아니다. 그냥 가이던스다. 목적은 뭐냐? 탄소 중립을 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 계획을 조정해 주시고 배출을 좀 줄여주세요. 그런 가이던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기존에 있는 EIA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차이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책자를 하나를 더 만든다는 겁니다. 환경영 옛날에는 환경영향평가서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환경영향평가서 하나, 기후변화 영향평가서 하나, 별책으로 책 2권이 만들어진다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2장 남았습니다. 여기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평가 방법론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특성이 뭐냐? 온실가스 얼만큼 나오지? 어떻게 흡수하지? 이런 관점에서 특성을 보고 지금 현재 개발하기 전에 여기에 배출원이 뭐고 흡수원이 뭐지? 그리고 나중에 이 시설 다 만든 다음에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올까? 그럼 우리가 얼마를 줄여야 하지? 그 목표를 어떻게 세우지? 다음에 세워진 목표를 가지고 저감량을 설정하고 저감 대책 만들고, 이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론입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이 얼만큼 감축을 하지라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NDC는 2018년 대비 40% 국가에서 줄이기로 돼 있지만 모든 사업의 40% 다 줄여라 이렇게 강제하기에는 사업 특성에 따라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직 정확히 국가 목표도 내년 3월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시점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는 적응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적응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민국 국가 개별 지자체 229개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있습니다. 그 대책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지역의 과거 30년 기상 보고 재난재해 얼만큼 많이 생겼지, 뭐 해안선 피해 얼만큼 입었지 살펴보고 2100년까지 30년, 50년, 80년, 100년까지 장래 기후가 어떻게 변하지? 그 지역의 취약성이 어느 정도일까? 위험성은 어떻게 되지? 물론 이 부분은 평가를 하는 방법론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의 제일 중요한 리스크가 뭔지 도출하고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수립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이 CCIA 시스템의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CCIA는 그런마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또 이런 것들도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시면은 또 제도 디자인하고 환경부랑 논의를 해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